데일리 어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Better Life School 이민호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투부정사 막 이런 설명을 듣는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담을 쌓고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캐나다에 친구가 생긴 거예요. 캐나다로 놀러 올래라고 해서 2달 동안 놀러 가게 되었고, 그때 이제 막 답답함이 미친 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배우려고 할 때는 와닿지가 않은데 내가 이때 무슨 말 해야 되지가 답답하니까 찾아보게 되고 그건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답함 속에서 답을 찾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싶으면 답답한 공간으로 가라. 답답한 공간으로 가서 이게 뭐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하고 돌아와서 공부할 때 쑥쑥 들어온다고. 그래서 예전에 이여령 선생님께서 지성의 열쇠는 호기심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공부해야지라는 강박이 아닌 이거 뭐지 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진짜 내 것의 출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영어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무작정 하시는 것보다 정말 많이 쓰이는 것들을 먼저 딱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챗GPT에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1위부터 20위까지 한번 뽑아줘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the부터 시작해서 3, 4위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at, on, in, with, for, to 이런 애들이 있어요. 20위 안에 전치사로 분류되는 애들이 7가지, 8가지가 됩니다. 순위가 조금씩 바뀔 때가 있는데, 즉 진짜 많이 쓰는 애들이 전치사가 7개, 8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짧으면서도 효율적인 단어를 모른 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모른 채 계속 반복하면서 외우기만 한다면 비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 많이 쓰이는 전치사 몇 개를 어떻게 가져가실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당장 써먹을 수 있으니까. OS 같은 경우가 좀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는데, with를 평소에 뭘로 알고 계시죠? 함께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함께가 틀린 게 아닌데 사실 with의 에너지는 이겁니다. 손 들고 자 with 몸을 쓸어보세요. 얼굴 쓸어보시고 가까이서 딱 붙어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을 때 이 with를 쓰시는 것을 기본적인 에너지로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요, 안경 낀 남자라고 했을 때 남자는 man이고 안경은 glasses잖아요. 근데 낀이 영어로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요게 딱 붙어있는 느낌 뭐라고요? with 쓰시면 man with glasses라고 하면 안경 낀 남자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with 배우셨으니까 되게 재미난 거 한번 해볼게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고 했을 때 진주 귀걸이, 귀걸이는 earring이고 진주는 pearl이거든요. pearl earrings인 건 알겠는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소녀는 girl이잖아요. 한이 뭐야? 한 했는데 이제 여러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소녀가 있고 귀걸이가 지금 소녀한테 딱 붙어있죠. 그러면 girl with a pearl earring 하시면은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걸이는 뭐 with고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딱 붙었다는 에너지를 이해하심으로써 확장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다음 것도 볼게요. 쿵푸 팬더라는 영화를 보면요, 팬더가 일하기 싫어하는데 아빠가 얘기합니다. 야, 웃으면서 서비스해 라고 할 때 Hey, service with a smile 이렇게 얘기를 해요. Service with a smile 뭡니까? 서비스를 하는데 미소를 붙이고 해라는 거니까 뭡니까? 웃으면서 서비스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에너지를 이해하시고 아주 많이 쓰이는 이 전치사들을 좀 가져가시면은 되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with를 제대로 알면은 이렇게 써먹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이렇게 물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물병 옆에 있는 남자, 거울 옆에 있는 남자, 이런 건 뭘까요? 살짝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옆에 있다라는 다른 말이 있겠죠. 그런 게 바로 by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서 있어봐는 뭡니까? stand by me. by가 옆에 있다 보니까 stand인데 by me, 내 옆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무서울 때 어디 가지 말고 내 곁에 딱 붙어 있어줘. 이건 뭘까요? stay with me, stay with 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ith가 딱 붙어 있는 거고 by가 살짝 떨어져 있는 거고, 이렇게 전치사는 다양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림의 본질을 이해하고 계시면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걸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한 80%, 90%는 with가 들어간 순간 딱 붙어 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한 10%, 20%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건 특이해서 나중에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확 정리가 되죠. 영어 어려워하시는 분인데 하나씩 가져가 볼게요. at는요, 이런 느낌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점, 콕 찍는 느낌이에요. 최근에 노래 가사 있잖아요. 로제 아파트 보시면 가사가 뭔지 아시나요? Meet me at the 아파트잖아요. 여기 at이 쓰인 이유 아시겠습니까? 아파트에서가 영어로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at이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도를 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콕 찍어서 이 장소에서 만나자, 이 느낌을 가지시고 at을 콕 찍어주시면 장소가 표현이 됩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거 뭐냐면요, 콕 찍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몇 시에 만나자도 뭘까요? at입니다.
근데 이걸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콕 찍는 거라고 했죠? 7시 콕 찍어요. 이때 만나서 뭡니까? at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표현한다라고 외우지 마시고 아, 점의 느낌이구나 하시면은 확 와닿는 거죠. 점이 at이라면요. 점들을 막 이어보다 보면은 선이 생기고 선들을 막 계속 겹치게 하다 보면 면이 생깁니다. 그 면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 on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제가 엉덩이를 대고 의자에 앉아 있죠. 그러면 I'm sitting on the table 했을 때 면이 쓰이기 때문에 on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I'm sitting at the table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찔리는 거예요. 의자가 점일 리가 없잖아요. 면의 에너지가 on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한테 얘기해 줄 때도 인생에서 밝은 면을 좀 한번 바라봐 라고 얘기해 주실 때 look on the bright side 라고 얘기를 해요. 밝은 면을 보라고 했죠. 면의 에너지를 쓸 때는 우리가 on을 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은 맨날 안내방송 듣잖아요. This stop is 이대. The doors are 땡 your left 라고 해요. 땡 your left. 땡 뭘까요? on입니다. The doors are on your left. 왼쪽 면. 그죠? 우리말로 하면요. 왼쪽에 문이 있습니다인데 그림을 딱 보셨을 때 왼쪽 면에 있는 거잖아요. On your left인지 on your right인지가 왜 on을 쓰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on은 면이다. at은 뭐다? 점이다. e는 뭘까요? 아까 점들이 모여서 면이 된 것처럼 면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냅니까? 공간을 만들어내죠. 자, 이런 범위나 공간이 이인이 됩니다. 제 손에 있어요 라고 하면은 in my hand가 되겠죠. 지금 뭡니까? 공간이잖아요. 퀴즈 낼게요. 맞춰보세요. 이렇게 하면 뭘까요? The bottle이요 is 땡 my hand. on일까요? in일까요? 면을 썼다. 그러면은 on my hand. 내가 면을 강조하고 싶으면 on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또 in my hand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 손 범위 안에 있잖아요. in my hand.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또 공간이기 때문에 in my hand가 되겠죠. 예전에는 선생님 이게 on이에요, in이에요 하고 막 물어봐야 됐다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면을 쓰는 느낌을 내가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네 얼굴에 코딱지 묻었어 라고 하려면 there's a 코딱지 on your face 라고 하면 네 얼굴 면에 묻었다는 거고 in your face 라고 하면은 네 얼굴 안에 뭐 어디 묻어 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마시고 에너지를 이해하시고 확장해 나가시면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20년 가까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다 이렇게 성장하시는 분들이 좀 공통적인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양이 차면 질이 변한다. 인데요. 저희 큰 누나가 대학원에 갔을 때 막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배님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선배님께서 아우 도와줄게. 근데 오기 전에 대충 한 10번만 그냥 쓱쓱 보고 와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7번쯤 읽었을 때 뭐 어떤 내용인지 확 좀 와닿게 되더래요.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양이 차면 질이 바뀌는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거를 잘 못하는지 봤더니 마음에다 점수판을 하나씩 들고 다녀요. 저 사람은 이만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작네? 바로바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팍 움츠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점수보다 중요한 게 횟수라는 말씀. 그래서 영어를 할 때도 나는 왜 못하지가 아니고 몇 번을 한번 연습해봐야 되겠다. 횟수에 한번 주목을 하시면 연습하시는 게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수준에 맞는 거를 정해야 되고 횟수를 몇 번 정도 할까 기준이 있으면 좋습니다. 내 수준에 맞는 거는 플러스 1에서 2라고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10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한 단어, 두 단어 정도는 내가 모르겠는 데가 플러스 1, 2입니다. 우리 잘 찾아보면은 1이나 이 정도의 수준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20년 전에 내 수준에 진짜 맞는 게 뭐지 봤더니 50문장만 하면 영어가 된다. 이런 쉬운 교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일단 저 동물들을 보면 네 기분이 나아질 거야. Once you see all those animals, you should feel better.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요거가 딱 보니까는 animal 아는데 근데 once나 should는 아직 잘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 요런 걸 가지고 한 80%는 알지만 모르는 이 두 가지를 내 걸로 만들어 가자. 이게 즐겁겠다라는 좀 느낌이 왔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주변에 수많은 이 교재 좋다 저 교재 좋다 아니고 내가 딱 펼쳐보고 플러스 1, 2를 딱 찾으시면 공부하실 수 있는 당신만의 재료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하느냐인데 제가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555 연습법입니다. 첫 번째 5번은 기본적으로 발음을 한번 천천히 근육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음성 자료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천천히 한번 따라 들으면서 처음 5번을 해봅니다. Once you see all those animals, you should feel better. 자, 차근차근 해보면서 내 입의 근육들이 그거를 발음할 수 있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발음법을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은 이 S 발음은 어떻게 내야 되나 이런 거를 또 찾아보시면서 하나씩 답답함을 답으로 바꿔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속도를 좀 붙여서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Once you see all those animals, you should feel better. 이렇게 하면 이 속도를 5번을 똑같이 따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몸이 풀렸고 두 번째 어떻게든 따라가려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입은 좀 풀렸어요. 되든 안 되든 그냥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5번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이 말을 할 줄 아는데 어디 가서 이 말을 쓸 수 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 한 1000명 있어. Once you see all those animals, you should feel better. 이렇게 해보실 수도 있고요. 친구 사귀었는데 친구가 시무룩해 하고 있어요. Come on, once you see all those animals, you should feel better. 동물원 가자. 근데 여기서 마법이 생깁니다. 내가 대충 발음할 줄 아는데 상상하면서 가잖아요. 그 답답함이 싹 나를 흡수하게 만들어요. 아는 상황에서 상상을 하는 거.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라입니다.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질문은 축복 같은 거예요. 열심히 부딪혀본 사람에게 오는 축복 같은 겁니다.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딪혀보다 보면은 이 발음은 음성 자료랑은 내 발음 다른 것 같은데 이 발음은 내가 할 줄 알았는데 뭔가 걸리적거리는데 나는 학교에서 to를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내가 15번 말해봐도 모르겠는데 라는 것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은 궁금한 것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죠. 사실 뭐 수학이든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잖아요. 오답 노트를 쓰는 게 제일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 오답 노트는 누가 쓸 수 있습니까? 틀려본 사람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있어서 처음부터 설명을 들어야지의 포인트가 아니고 말해보고 틀려보자.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을 찾아내고 그 틀린 것을 해결을 해보자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좀 생겼을 때 어떻게 질문할 수 있냐면 첫 번째가 검색이고 두 번째가 사색입니다. 자, 검색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find랑 look for의 차이가 뭐예요? 이러면은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챗GPT에다가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알려줘라고 하면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생기면은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는 사색입니다. 질문이라는 게 물어보고 나서 답을 얻었는데 내 거에 들어가는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 중에서 영어가 좀 단기간에 많이 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얘는 이렇게 잘하는 걸까 했는데 집이 원주에 살았어요. 서울에 수업을 들으러 와서 마치고 나서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두워가지고 책을 볼 수도 없고 하니까 그날 배웠던 표현들이나 내용들을 그냥 머리에서 굴리면서 갔대요. 그렇게 계속 자기 머릿속에서 굴렸던 것들이 흡수가 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검색만 하고 답만 찾은 사람은 그것을 사색으로 내 걸로 바꾸는 사람과 흡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검색 답을 주는 것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내가 흡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팁인데요.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이런 거 궁금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보다 see라고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watch라고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look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see는 뭐냐면 일단 눈에 보이는 거예요. I can see you 하면은 보여. 어둡다가 눈 떴어. I can see you 이제 보여. 이 느낌이 see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보다도 있지만은 계속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저거 훔쳐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단순히 보는 걸 넘어서 계속 보고 있죠. 이렇게 관찰하는 느낌이 watch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는 걸 갖다가 단순히 see라고도 쓸 수 있지만 watch the movie라고 하는 이유도 계속 변화하는 걸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장인 어른 될 사람이 I'm watching you. 너 내 딸 아프게 하면 이러면서 내가 지켜보고 있다. 너 나쁜 짓 하는지 보고 있다. 이렇게 할 때도 watching을 쓰는 이유 아시겠죠? look 같은 경우는요. 이거예요. 저기서 쾅 소리 들려서 하고 쳐다보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호기심 가는 부분을 딱 보는 느낌이 look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look이 at이라는 점과 붙으면 한 지점을 보는 거. look at me 하면 나를 보는 거고요. for은 뭐냐면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찾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look 인데 for이니까 같이 막 찾고 있다 보니까 찾아보다. I'm looking for my phone. I'm looking for my phone. 내 폰 찾아보고 있어. 이런 것까지 될 수 있죠. 정리하자면 see는 보이는 거, watch는 관찰 계속하는 거, look은 탁탁 고개 돌려서 한 지점을 돌려보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발음은 외모다입니다. 자, 우리가 최고로 꾸미고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콧물을 먼저 닦고 눈곱은 띄고 나가는 것처럼 상대방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두 가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항상 그 언어가 가진 리듬을 체크를 해보세요. 성대모사 한다는 마음으로 그 리듬을 따라가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Look who's here! 이런 표현이 있어요. Look who's here! 자, look 하면 아까 고개를 탁 돌려본다는 거였죠. Who는 어떤 사람의 가진 에너지인데요. Who is here? 누가 여기에 있는지를 한번 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친구가 딱 왔을 때 Wow, look who's her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Look who's here! 누가 여기 왔게? 하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누구게?
뭐 이런 느낌으로 look who's here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look who's here, look who's here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여기 있게, 누가 왔는지 봐. 뭐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리듬을 카피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감정도 카피가 돼야 되겠죠. 반가운 감정, 슬픈 감정, 노여운 감정 다 달라요.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look who's here! 반가움이에요. 근데 look who's here! 저기 어디라고 해주면 이런 느낌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똑같은 말이라도 상당히 다양한 감정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과 톤에서 자연스럽게 쫙 나오는 경험을 해보시면 와, 리듬과 감정을 내가 잘 정리해놓고 깔끔한 외모 상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구나라는 걸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리듬과 감정도 중요한데 강세라는 게 있어요. 강세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이걸 막 세게 말하는 걸 강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강세 부분을 이렇게 쫙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 저기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 이렇게 됐죠? 근데 영어에서는 사전 찾아보시거나 하면은 이렇게 위에 콕 찍혀 있죠. 이 부분을 늘려주시는 느낌으로 여기 손가락 들어보세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테이블, 테이블 이렇게 늘려주시는 걸 포인트로 잡으면 됩니다. 사과도 애플인데 어떻게 한다? 강세를 좀 늘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애플.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길게 늘려보세요. 애플, 애플 놓아주세요. 근데 이걸 빨리 하면 애플. 그죠? 그래서 크게 얘기 안 해도 강세가 잡힙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는데 미국에 갔을 때 친구들이 막 맥도날드스 가자라고 했는데 거기 갔을 때도 쉐이크를 제가 주문하려고 했는데 아, 발음을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바닐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What? 이러더라고요. 옆에서 친구가 He means vanilla, vanilla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차이가 뭡니까? 발음을 아무리 제대로 해도 강세가 va가 아니고 vanill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안 지켜줬을 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에서 강세는 대부분 이름절에 있어요. 잘 모를 때 대부분 이름절을 길게 얘기하면 맞을 때가 많아요. Apple. 여러분들도 앞쪽을 쫙 당겨서 Mino 라고 해주는 거를 좀 연습을 해보세요. 무조건 다 하면 안 돼. 닐라 이런 애들은 외국어 출신 애들,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이런 애들이다 싶으면 이음절로 가요. 체크를 하실 때 이 단어의 강세는 앞부분이구나, 뒷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좀 길게 늘려주시면서 하시면은 훨씬 더 소통이 잘 될 겁니다. 네 번째는 가슴으로 말하라입니다. 제가 JTBC 말하는 대로 세바시 출연자들 이제 코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긴장을 어떻게 낮출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명의 어른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유아교육과예요. 교수님한테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 잘 닦게 하는 건지를 기말고사로 하는 거예요. 이 느낌과 자, 똑같이 아이에게 이 닦는 방법을 말하는데 사랑하는 조카한테 알려준다고 생각해주면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긴장도가 다르겠죠.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좀 긴장하게 돼 있고요.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같은 내용이라도 훨씬 더 편안하게 될 겁니다. 아, 나 영어 잘해서 참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뭐 그런 것들도 좋은 목표일 수 있지만요, 내가 이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오늘 내가 있었던 얘기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의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도구로서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태도가 전부다. 실제로 제가 김영철 씨 만났을 때 영어학원 진짜 오래 다니시고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학원을 계속 나가시냐고, 과외 가시면 직접적으로 빠르게 내가 맞는 시간에도 배우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학원에 가세요? 라고 했더니 과외를 하면 다른 사람들 대답은 못 듣잖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봤더니 A라는 질문을 했을 때 1번 대답도 있고 2번 대답도 있고 3번 대답도 있을 수 있는데 아, 저런 대답도 할 수 있었겠구나 하면서 계속 그 언어 자체의 즐거움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멋진 100점짜리 대답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개그맨 김영철 님이 그렇게 영어 빨리 늘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소통하는 관점에서 이런 대답 저런 대답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마음을 여신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불안을 알아차려라. 우리가 걱정하느라고 좀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영어 하는데 안 느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계속 하면 안 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늘까? 이렇게 한다고 안 늘면 어떡하지? 계속 불안한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소설에 이런 장면 나오더라고요. 허생전이었는데 유토피아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할 거냐라고 묻는 뱃사공의 질문에 허생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는 법, 덕이 없음을 걱정해야지 사람이 없음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안 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것보다 즐겁고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조금씩 늘 텐데 열심히 안 할 걱정을 하면 되지 안 늘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는 당신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스스로 노력을 믿어주시고 불안을 알아차리면서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는요, 영어 정복이 아닌 행복이다.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했으니까 사진 찍어주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요, 학생들이 막 열심히 뭘 하고 있을 때 사진을 착착 찍으면은 너무 멋진 사진,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 인생샷 나왔다라고. 근데 저는 그게 왜 인생샷일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정말 쓸데없는 불안과 걱정 없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성장해 나가는 그 몰입된 모습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복해야지 하는 순간 또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하루 내가 배워가면서 성장해야지 라고 하면은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많이 얻어갈 수 있더라고요. 76세 우리 제주도에서 제 수업 듣고 계신 그분이 제가 늘 영어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서 영어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정말 1년 2년 가까이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는 그 즐거운 여정을 보았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여정 이 자체가 보상이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여정 자체가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동료, 동기를 칭찬하라.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좋은 교재가 아니라 좋은 교재가 답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유튜브, 책, 뭐 강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있으면 우리가 다 늘어야 되는데 안 느는 이유가 뭔지 봤더니 결국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응원하고 함께 나가는 힘이 있는 일들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칭찬하면요, 나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뿌린 꽃씨들이 다시 꽃이 펴서 돌아오는 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칭찬하냐면요, 성실함에 대해서 칭찬할 수도 있고요, 아는 게 또 많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칭찬하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야구장 갔는데 친구들 이렇게 막 화이팅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는 못 들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듣는 사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길게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또 도우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교재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혼자 하시다 보면 또 외롭고 쓸쓸하고 물어볼 데도 없잖아요. 주변에 함께 할 사람 챙겨가지고 끌고 가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성장하는 데 큰 도움 되겠습니다. 9번째는요, 힘들면 쉬어가라. 또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나 좀 쉬어야지 하고 막 한두 달씩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실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영어 공부니까 쉬면서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 오늘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공부했던 거 좀 살짝 접어두고 영화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배웠던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걸 했던 거를 여기서 들으면 나오고, 듣다가 이 표현은 뭐지 하고 궁금해서 검색도 하고 사색도 해보면서 해보다 보면은 이게 서로 받치고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힘들면 좀 쉬어가시는데 쉬는 것도 약간 채널을 바꿔서 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 빨리 달리는 차들도 잠깐 서가지고 정비하고 가잖아요. 그러니 쉰다는 것은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너무너무 몰아붙이면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정말 행복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난 쉬는 방식이 있는데, 저의 그 멘토이신 문단열 선생님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실 때 너무 힘들다 싶을 때는 일부러 조금 레벨이 낮은 반에 들어가기도 했대요. 2레벨 낮은 반에 가면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 주니까는 그게 그렇게 또 쉼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쟁적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주변과 나누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쉬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반드시 성공한다. 목표가 정확하게 잡히면요, 그거를 갖다가 해내겠다, 여기까지는 조금 확실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50문장을 정말 성대모사 하듯이 해보자,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딱 밀어붙여서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자 이렇게 하면 너무 커요. 그런데 내가 이 책에 있는 240문장을 3개월 동안 마스터해보자, 이런 것들은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끝이 있으면 사람이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이 없는 공부로 이걸 만드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2개월 동안 이 책에 있는 200문장을 가져간다 라고 목표를 딱 정하시고 이걸 반드시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2개월 뒤에 또 다른 1개월, 2개월 붙어가면서요, 조금씩 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데일리어썸 시청자 여러분, 영어 공부에 고민이 많으셔서 이 영상까지 봐주시게 되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실 이런 거 우리 들으면 또 삘 받잖아요 막.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내 인생에서 연결이 되려면은 좀 구체적인 도구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몬테소리 명언이 있는데, 교사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구가
교구가 사람을 가르칩니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교사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교구들을 잘 쓰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 교구를 해보면서 아이들이 논리성도 늘고 참을성도 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는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힘은 내가 어떠한 챌린지를 해나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에 빠지면 우리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또 주어진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다 보니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영어 원서 읽기를 하라고요. 그 책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차근차근 보면서 흡수가 되는 시간들을 내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학이 가져 있는 아름다움들을 흡수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만약에 영어에 B를 받으셨다면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뭐냐, 당장 가갖고 나 영어 잘 못하면서 갑자기 해리포터 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내 수준하고 안 맞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AR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AR 지수 1이라고 하면은 미국 초등학생 기준으로 1학년들이 읽을 만한 책, 2면은 2학년들이 읽을 만한 책. 그러니까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면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거죠. 해리포터는 몇에 있느냐? AR5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영어 초보를 하면은 AR 지수 추천 책 이렇게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레벨에서 어떤 책 이렇게 봤어요. 일단 도서관 가가지고 AR 지수 1에서 내가 읽었는데 너무 쉽다, 또는 이게 딱 맞다. 그럼 난 AR 지수로 1이 맞구나, 2가 맞구나, 3이 맞구나를 점검을 하시고요. 그 레벨에 맞는 책들요, 한 10권, 20권 한번 봐보세요. 그러다가 나한테 딱 맞는 게 있어요. 이 책은 내가 다시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책들은 또 구매를 하셔서 집에서 같이 여러 번 보시면서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를 평생 쉽게 알려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영어 원서를 읽다가 여러분 수준에 맞는 거, 아이랑 같이 이거 읽고 있는데 여기 선생님 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걸 캡처해서 저한테 DM으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하나씩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그런 질문들 모아가지고 유튜브나 인스타로 계속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원서 읽다가 궁금하신 거 그렇게 보내주세요. 제가 그거 설명해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일리 어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말하기를 돕는 스피치 코치 이민호입니다. 설명하는 능력은 정말 내가 사회적으로 직업을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건강한 관계로, 그리고 원하는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큰 집이 있는데 여기 입구가 요만해요. 우리 차 타고 갈 때도 그렇잖아요. 10차선 길이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막히겠죠. 한 개밖에 못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사실 3차선으로 오다가 3차선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3개가 나가잖아요. 앞에 사람은 10개 있는데 한 개밖에 못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은 3개 있는데 3개를 막힘없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라는 에너지, 그리고 지속성이라는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승부를 봐야 되고 순간순간 평가받게 되는 아쉬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가진 거를 잘 보여주는 그 출력 능력이 바로 말하기 능력이기 때문에요. 면접이나 이런 긴급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나를 보여줘야 되고, 누군가랑 영업하고 세일즈 하실 때도 짧은 순간에 뭔가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 떠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능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말이 좀 적으신 분들은 자기가 말을 잘 안 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반대편의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저는 좀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를 많이 하죠. 말에 4종류가 있잖아요. 하면 좋은 말, 해도 좋을 말, 안 해도 좋을 말, 그리고 이제 안 해야 좋을 말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을 많이 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수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남한테 상처도 주고, 그 상처는 또 부메랑처럼 돌아오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누구나 정제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나는 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자신감 있게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좀 불필요한 말을 줄여야 될 것 같아, 좀 더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각자 가진 목표들이 있겠지만요, 저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주변 사람들과 문제없이 소통을 하고 오해 없이 소통을 하고 같은 말이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충분히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정말 잘하고 싶어서 EBS 스타 강사 문단열 선생님을 찾아갔었어요. 선생님께서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걸 듣고 저도 1년 동안 정말 하루에 수업 4-5개씩 진행하면서 연습을 해봤더니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너무 집중도가 다른 거예요. 학생들의 반응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운전도 배울 수 있고 자전거도 배울 수 있고 음악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말하기는 되게 중요한 기술이다. 사실 말하기라는 게 다들 어느 정도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우리의 마음이 언제 부딪히냐면은 면접이나 발표나 회의나 나랑 친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 많은 사람, 갑자기 그 환경이 바뀌잖아요. 이런 상황에 갔을 때 내가 말이 아니고 방귀를 끼는 건가? 저도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거를 겪으면서 말이란 것도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사실 20살 넘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공부 중에 하나가 말하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인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남한테 가슴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교수님 앞에서 아이에게 이 닦는 것을 가르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학생과 실질적으로 얘가 정말 건강한 일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막 이잉하고 이거 맨날 이거 하러 다니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너 안 그러기 위해선 이 닦는 법 알려줄게 하고 알려줄 때 긴장도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고민하시는 게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 내가 너무 긴장되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 내가 이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꼭 내용을 전달하겠다 라는 진심으로 돌아가시는 거, 그게 첫 번째 스텝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내용적인 건데요. 남한테 뭔가를 설명을 하실 때 논리성, 감동, 재미 이런 거 다 넣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내 마음에 자신감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게 바로 그 내용을 내가 제대로 숙지했냐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10차선으로 돌아왔을 때 1차선으로 가는 건 문제라고 했지만 10차선으로 들어온 사람은 연습을 했을 경우 10차선으로 내뱉을 수 있어요. 하지만 3차선으로 밖에 못 받은 사람은 나갈 때도 3차선 밖에 못 된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논리적이고 감동적이고 재미있게 말하는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 이 내 안에 들어오는 양을 다양한 차선으로 바꾼다라는 것을 또 출발선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내용 계속 다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공부는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영감도 얻을 수 있고요, 어떻게 이러한 설명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저러한 설명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늘려갈 수 있겠죠.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하시는 분들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보고 탐구를 하면서 내가 그거에 대한 인풋 양이 충분했을 때 아웃풋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내가 들어도 이건 참 좋은데 그 방법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제일 좋겠죠. 3번이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바로 나만의 색깔, 나만의 경험을 넣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만약에 남의 걸 보고 똑같이 얘기를 한다면 이 세상에 한 명만 얘기해도 될 거예요. 근데 내 입을 통해서 나간다, 내 손을 통해서 글로 써진다는 것은 내가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느꼈는지 내 색깔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번까지만 한다면은 효과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하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3번의 얘기가 들어감으로써 내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난 이유, 이 사람과 오늘 내가 연결된 이유는 이 경험을 듣기 위해였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싶으시면요, 전달을 누구한테 하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가슴으로 얘기한다. 두 번째, 충분히 흡수를 많이 하세요. 내용도 내용이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공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여기서 진짜 나만의 경험을 집어넣음으로써 내 이야기를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바로 도해,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리라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 구조가 잡혀 있는 겁니다. 이제 스피치에는 두 가지 스피치가 있어요. 정돈돼서 내가 논리를 가지고 하는 논리 스피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시 스피치라고 하는데 나온 대로 씹으리는 스피치를. 그래서 정돈됐다는 것은 내가 오늘 몇 가지를 얘기할 것이며, 그리고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시를 들겠다. 그리고 그 예시 밑에는 나도 실제로 이러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들이 차곡차곡 붙어서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디 가서 강연을 해야 되고 할 때 한 주제에 대해서 목표는 다이어그램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여기서 나시 스피치를 안 하고 논리적인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는 꼭 얘기해야지. 그게 첫 번째, 내가 말할 것들을 정리하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채워 넣는 자리가 있겠죠. 자, 내가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따른 내 경험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자리를 탁탁 매김을 할수록 컨텐츠가 이렇게 탁 차오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 내용을 잘 정리하고도 앞에 가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10차선인데 1차선으로 나가서 전달이 안 돼요. 어떤 게 제일 문제냐면 첫 번째, 듣고 싶지 않은 스피치. 두 번째, 듣기는 듣는데 이해가 안 가는 스피치. 세 번째, 듣기도 했고 이해는 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스피치. 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바꿔서 고민해 보시면 사람들이 왜 안 듣지?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듣긴 듣는데 이렇게 표정들이 별로 안 좋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세 번째, 이해도 끄덕끄덕 했는데 왜 똑같이 행동하지? 이게 세 번째 문제가 되겠죠. 요것을 해결해 나가는 게 스피치, 말하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읽으세요, 10번 읽으세요, 연습 많이 하세요. 이런 것들은 연습 방법이고요. 우리는 이 연습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이 세 가지 되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떻게 듣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이해하게 할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도움이 되고 변화가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듣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요, 본질적으로 상대방과 나와의 무드를 맞춰준다가 되겠습니다. 무드는 분위기인데요. 만약에 친구한테 그림을 보여준다면 자고 있는 친구한테 그림 보려면 눈뜨라고 토톡토톡 때려줄 것이고, 음악을 들려줄 거면 이어폰을 캬 씌워주면서 이거 들어봐, 너무 좋은 노래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듣고 싶게 만든 다음에 들려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할 때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드를 잡아줘야지 사람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듣고 있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을 열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무드가 되겠습니다. 무드를 어떻게 잡을까요? 유튜브에서도 무드를 잡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 편안한 조명을 만든다든지, 시작할 때 재밌는 장면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음악을 깔든지로 무드를 바꿉니다. 말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대방이 그 분위기에 흡수될 수 있게 우리는 무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고요. 상대방한테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상황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번 되돌려 보시면요, 우리가 즐겨보는 TV 채널 같은 경우는 항상 패널들이 직접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 영상이나 이런 것들 분위기를 띄워놓고, 자 그럼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말하기에 적용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위기를 끌어내야지 상대방이 지금 이게 말할 준비가 될 건지를 고민해 보시고, 질문을 통해서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든 각종 자료 화면을 통해서든 들을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게 1번이 되겠죠. 무드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무드가 딱 잡혔어요. 들을 준비는 됐는데 아까 문제가 뭐였죠? 듣기는 듣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못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아모르 법칙입니다. 아모르 법칙 뭘까요? 우리가 아모르 파티라고 많이 익숙한 단어인데, 아모르는요,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어떤 할머니한테 스마트폰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을 이해시키려면 떠올려야 되는 거는 이분이 아는 것은 뭐지? 자, 그래서 할머니, 여기는 이게 카메라도 달려있고 컴퓨터도 있고 이게 수첩도 되고 TV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런 기가 하고 할머니가 아는 걸로부터 출발했죠. 맞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이게 대기업 비서처럼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똑똑하다는 거를 영어로 스마트라고 해서 똑똑한 전화기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할머니가 아는 것으로부터 모르는 걸로 착 넘어오게 되겠죠.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캘리포니아에 실리콘밸리라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뭔 소리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결국 아모르 법칙입니다. 제가 좀 경험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처음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게 사랑이 뭐지 싶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독서실 끝나면 내가 데려다 주고 밥값이 2,000원 막 이랬는데 밥도 안 먹고 장미 사가지고 만날 때마다 한 송이씩 이렇게 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 국사교생 선생님이셨던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은, 민호야, 사랑은 바둑처럼 두는 거야. 네가 한 수 두고 상대방 한 수 두는 것처럼 한두 수씩 한 수씩 뒀을 때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두 수 세 수 혼자서 두면은 상대방은 경기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 라고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도 다가간 만큼 상대도 다가오도록 좀 기다려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한다는 마음만으로 막 두수 세수를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잘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선생님이 야 네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가가니까 상대는 싫어하지, 부담 느끼지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제 마음속 깊이 안 들어왔을 그 말들이, 아 제가 바둑이라는 건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너무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모르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제가 예전에 컴퓨터를 사러 갔는데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몇 헤르츠고 몇 헤르츠입니다 하는데, 제가 듀얼 코어, 쿼드 코어를 모르는데 헤르츠도 모르잖아요. 모르모르 법칙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직원이 2명이고 4명인 겁니다. 훨씬 빨라요. 이러시더라고요. 쿼드 코어 안에서도 3세대, 4세대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했더니, 똑같이 직원 4명인데 일반 직원, 근육질 직원입니다. 훨씬 빨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딱 필요한 부분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근데 그 2명은 듀얼이라고 하고요. 4명은 쿼드라고 합니다. 근데 헤르츠가 다른 이유는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처음부터 모르는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세바시 제가 출연했을 때 그날 출연하셨던 분 중에 김승진 선장님이라고 계신데 그 무동력 배를 타고 혼자서 세계 일주를 목숨을 걸고 그런 도전을 하신 분인데 어떤 배가 좀 되게 느린 구간이 있었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느립니다. 10km/h 정도 속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분은 10km/h의 속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마트에서 주차 공간을 찾고 있는 차의 속도 정도입니다. 이거는 모두가 알잖아요. 5살짜리, 6살짜리 지금 딸이 배가 얼마나 빨랐어 했을 때 제가 10km/h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 수 있지만 라온아 아빠랑 지난주 마트 갔잖아. 근데 그때 아빠 주차할 때 어딨지? 라고 천천히 달렸지 배가 거기서 그 정도로 달렸대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도 알아듣겠죠. 아는 것으로부터 모르는 것으로 설명하면 상대방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명하셔야 되면 이해시킬 때 무슨 법칙? 모르 법칙. 이 사람이 아는 거 뭐지? 내가 100을 알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이 모르는 걸 설명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 출발해야 될 시점은 무엇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남을 이해시키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변화시키냐 했을 때 좀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질문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요. 이게 약간 마취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세바시나 JTBC 말하는 데 이런 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왔으면서도 계속 집중을 못해요. 그 연사분들이 한 7분 이렇게 촬영을 하면 중간중간 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저녁에 뭐 먹지? 아까 걔 뭐라 했더라? 내가 불 끄고 나왔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요 사람들이 다 같이 집중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뭘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도 뭘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영상 보신 다음에 식사하실 건가요? 어떤 반찬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사람이 탁 움찔하면서 멈추게 되죠. 질문은 그 순간과 그 공간으로 사람들을 다 집합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진짜 집중시키고 변화를 좀 도우고 싶다면 혼자서 얘기하지 마시고 질문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간단한 테스트 알려드릴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혹시나 종이에 적으셨다면 여기에 마침표가 몇 개나 되는지 물음표가 몇 개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만약 마침표만 있고 물음표가 하나도 없다면 혼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10문장 중에서 마침표는 8개, 물음표가 한 2개는 있다. 그러면 훌륭한 말하기입니다. 질문하고 말을 하는 거니까. 물음표가 몇 개쯤 되면 진짜 대단한 사람일까요? 라고 저도 지금 물음표를 넣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죠. 5개 들어가면 한마디 물어보고 한마디 얘기하고 하니까 정말 훌륭한 거죠. 왔다 갔다. 물음표 10개면은 소크라테스는 오직 질문으로만 상대방을 일깨워줬대요. 그게 뭐냐? 마침표로 말을 많이 끝내는 게 지혜가 아니고 물음표로 끝내서 상대방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상대의 변화를 이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활용하자 였고요. 2번째입니다. 어쨌거나 기억에 남겨야 됩니다. 저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느 날 홍대 입구역 지하철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두면 고물, 주면 보물. 두면 고물인데 주면 보물이 된대요. 와, 이거 집에 있을 때도 누가 나한테 잔소리처럼 야, 안 쓰면 남 줘, 이게 아니고 두면 고물, 주면 보물. 이게 지금도 나오잖아요. 결국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말의 리듬을 맞출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떠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동안 했던 수많은 15분의 스피치가 하나로 딱 전달돼서 갈 수 있는 응집된 이미지나 말을 찾아내는 것. 이게 정말 효과적인 상대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스탠포드 연설 마지막에 오늘 내가 3가지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늘 배고픈 상태로 있으시고 늘 모자라다라는 상태, 즉 늘 겸손하고 배우는 태도로 살아가라는 얘기. 이 얘기로 내가 오늘 했던 얘기를 가름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저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의 대표인 사람도 우리에게 stay hungry, stay foolish를 얘기하는데 나도 오늘 좀 더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태도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변화를 주는 거죠. 두면 고물, 주면 보물. Stay hungry, stay foolish 와 같은 어떤 말로 끝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고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요. 맨 마지막에 김춘수 시인의 꽃으로 오늘 이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나는 꽃이 되었다 라는 그 시를 마지막에 읊으면서 한다면요. 나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존재를 인정하고 불러주고 케어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미지를 주게 되는 거죠. 저 역시 세바시에 출연해서 즐거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꼭 사람들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답해보세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죽고 나면은 스핑크스가 와서 2가지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yes, yes라고 통과해야지만 천국으로 보내준다라고 믿었대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너는 네 삶에서 즐거움을 찾았니? 2번째는 너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즐거움을 주었니?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꼭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서도 우리가 내 삶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거나 나만 즐겁고 남들에게 즐거움을 나눠주지 못하는 삶이라면 천국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 질문이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삶과 남들도 즐겁게 해주는 삶이 되어서 천국 같은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강연을 끝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 얘기로 끝나지 않고 집으로 가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기억에 남는 글이나 이미지를 집어넣어 주자. 세 번째는요, 해리포터가 되지 말고 해그리드가 되자입니다. 세 번째 우리 고민은 바로 왜 안 변하지?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누군가의 스피치, 책 한 권, 명언 한 줄로 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효과적인 말하기, 효과적인 문장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진짜 내 말하기가 상대방을 향해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스피치를 배울 때 민호 이제 사람들 분위기도 잘 잡고 얘기하고 잘 이해도 시키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너무 멋있으려고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난 멋있으려고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어디 가서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말 잘하고 싶었던 건데 멋있으려고 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해리포터처럼 마법 쓰는 걸 내가 보여줘야지 나 말 잘하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망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은 이거였어요. 네가 해리포터가 되지 말고 네 말을 듣고 글을 보고 한 사람들이 전에 할 수 없었던 마법을 부릴 수 있게 도와주는 해그리드가 되어야 된다. 해그리드가 되어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을 돕는 게 너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무리 무드를 잡고 아무리 잘 이해시키는 아모르 법칙을 쓴다 하더라도 그 진심이 없으면 상대방들은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잘 전달되어서 말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하는 마음으로 제 부끄러운 경험들도 꺼내고 있어요. 우리 진심으로 얘기하는 게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소통 특강 이런 걸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가고 관공서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하는데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말하는데 뭘 또 무드도 잡아야 되고 아모르 법칙도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얘기를 듣고 좀 저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는 형님이 계신데 레크레이션을 하는 형님이에요. 어느 날 명절 이후에 만났는데 형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했더니 형님이 나 설날 때 가족들하고 레크레이션을 했어 이러더라고요. 이걸로 치면 우리 PD님 같은 경우는 가족들하고 편집했어 이런 것처럼 어찌 보면 명절에 쉬지 왜 일처럼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그거였어요. 나도 명절이면 쉬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너는 왜 네가 제일 잘하는 거를 가족들한테는 해주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 말이 저도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박수도 받고 돈도 받고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못 그럴 때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보고 계실 거잖아요. 면접에 성공해야지, 취업에 성공해야지, 발표를 멋지게 해야지, 세일즈 잘해야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이 말하기 스킬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거는 내 가족과 나, 내 주변을 함께 해주고 있는 사람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하고 얘기할 때도 잘 무드 잡고 얘기하시고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는 얘는 이거는 모르겠네? 아는 걸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한번 고민하시고 내가 너무 내 말만 한 거 아니야? 마침표로 너무 많이 끝났는데 질문도 하면서 할까? 그리고 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말을 해주면 더 좋을까?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거기에 천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건강한 소통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